안녕하세요. 주간 박진영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주간 박진영은 서울의 소리와 민주진영 박진영에서 공동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시사의 품격과 남태호 TV에서도 송출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는 백종원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명쾌톡해 백종원 박사입니다. 명쾌통쾌가 본인의 이 호입니까? 실은 우리 12월 6일 수요일 날 고향에서 명쾌통쾌라는 게 지난 대선 때 유튜브 합방에서 850만 조회수를 기록한 콘텐츠거든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자발적인 문화예술인들의 모임이었는데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고향에서 했어요. 우리 박지영 교수님, 서승만 개그맨님, 또 정몽준 의원님 이렇게 함께 출연해 주시고 또 윤선희 성악가님, 또 우리 파페라 가수님까지 해서 아주 성황리에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네, 하여튼 뭐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게스트이기 때문에. 그날 교수님이 저희 그 명쾌 토크쇼는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정치 이야기, 문화예술, 뭐 심지어 교수님은 옛사랑 얘기도 하셨어요. 이문세의 옛사랑 노래를 부르셨어요. 그 명쾌 토크쇼. 이유가 뭔지 압니까? 다른 분들이 말을 많이 하실 것 같아가지고 다른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저는 한마디라도 덜 보태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 반응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냥 박지영 교수님 파란 장미를 제가 기억으로 한 세 송이 정도, 그러니까 세 다발 정도 받으셨죠. 네, 박지영 교수님의 인기를 실감하는 자리였습니다. 명쾌 토크쇼 앞으로 주목해 주십시오. 명쾌 토크 TV도 이번에 이참에 개설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스로를 비웃게 하는 그런 발언을 해주시네요. 자, 어제 우리 중앙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당에서 중앙위원회가 열려가지고 당헌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관련해서 말이 많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사실 좀 아직 미흡합니다. 이게 당원과 대의원이 1대1 똑같은 그 유권자로서 취급을 받아야지 이 경선에서 20대 1로 됐다는 것으로도 뭐 좀 불만입니다만은 그래도 이것조차도 당의 당원 민주주의를 향한 한 진보다 이렇게 또 평가하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네. 경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어제 중앙위원회에서 당원 개정에 대한 투표를 했었고요. 찬성이 67.6%가 나왔습니다. 대의원 등가성 이제 결론은 1대 20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년 총선에 현역 의원들 그 감점에 대해서 하위 10%는 경성시 30% 감산, 또 하위 20%는 20% 감산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김은경 혁신안의 내용들을 좀 보면 하위 10%는 40% 감산입니다. 하위 10에서 20%는 30% 감산, 하위 20에서 30%는 20% 감산이거든요. 그리고 탈당 뭐 경력 불복자는 뭐 20에서 50% 이런 건데 그럼 10% 낮춰져 버렸네요. 네. 김은경 혁신안보다. 네, 네. 그 사실 좀 많이 당원들이 아쉬워하고 있어요. 예. 네. 왜냐하면 그 여러분 대의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제가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그 디지털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리스 시대 아고라 광장이 있잖아요. 그때 아고라 광장에서 도시국가잖아요. 폴리스 도시국가 연합 그리스. 아고라 광장에 시민들이 모여서 심지어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독재자가 될 것 같으면 추출해 버립니다. 10년간 국외 추방. 도편 추방제라고 하죠. 네, 도편. 그 이제 그 도자기 껍데기에다 이름 써가지고 이제 그게 6,000표 이상 되면은 날려버리는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역사가 흐르면서 우리 뭐를 대표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물리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 제약이 되니까. 근데 지금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디지털 플랫폼 속에서 쉽게 얘기를 들면요. 지역구원이 어떤 현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표를 자기가 이제 300명 중에 하나의 표잖아요. 지역의 당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다 어떻게 만나서 들어. 모바일로 들으면 됩니다. 디지털 플랫폼 구축해가지고요. 포털 구축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번에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온라인 투표를 한 것에 대해서 한쪽 그 우리 이 당원 개정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룹들이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모바일 투표 이런 거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모바일 투표 이건 그냥 시대의 흐름입니다. 예. 아니 핸드폰 열면은 AI 챗 GPT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답변을 해주잖아요. 쏙쏙들이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아쉽지만 이게 이제 첫 걸음이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두 번째 발걸음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게 전공자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어느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 각기 장단점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장점은 책임 정치가 가능하다. 누군가 뽑아놓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책임을 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뽑아놓은 사람이 한 4, 5년 정도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생기고 관료제가 가능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직접 민주주의의 극단적인 모습은 공무원이 없는 겁니다. 그 아크로폴리스 사회 초기가 그랬어요. 공무원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다 모여서 결정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 공무원이 없이 국민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의민주주의가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의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들은 얼마든지 지금 가능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 덕분입니다. 그리고 뭐 주민 소환이라든가 주민 발안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도 다 똑똑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당내에 지금 이 선거제도 문제도 대의원제, 예전에는 대의원제 100%였어요. 대의원제 100%다가 이제는 당원 중심으로 넘겨왔는데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저는 뭐 아직도 대의원제 선거도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만은 대통령을 뽑는데 국회의원들은 100표 주고 일반 국민은 1표 주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따져봅시다. 대통령을 뽑는데 1차 심사를 국회의원들이 했다. 그리고 2차에는 국민들이 투표했다. 이렇게 또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당원 당규의 허술한 문제점은 뭔가 하면요. 간선제와 직선제가 한꺼번에 동일 선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인민주권의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대를 하는 거고 실제로 이것도 제대로 하자면요. 뭐 대의원들이 1차적으로 컷오프에 심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본선을 올라오면 당원들이 전체 투표할 수 있고 이게 직선제와 간선제가 따로 나눠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황당무계한 제도예요. 현재도 황당무계한 제도예요. 네. 예, 그 말씀을 제가 좀 기본적으로 좀 드리려고 하고요. 어제 참 제일 우스웠던 것은 박용진 의원이 막 난리를 치는 거야. 어떻게 보셨어요? 본인의 배지의 문제죠. 아니 그 저기 뭐야 하위 몇 퍼센트 감점 거기에 네, 네. 그 왜 그래 난리를 쳐요? 왜냐하면 본인을 알고 있으니까. 본인이 어떻게 알지? 뭐 본인이 여론조사를 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여론들을 정확하게 듣지 않겠습니까? 현역 의원이니까. 네. 그리고 또 경쟁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경쟁자가 또 센 사람들이 왔을 때 뭐 본인들은 또 알 거예요. 아마 지역에서도 이제 경쟁자들이 돌아다니는 거를. 아니 평소에 그럼 지역 활동을 잘하지 당원들에게. 그래서 이게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보면은 자기의 참호를 다 구축하는 것 같아요. 아주 높은 벽을. 네. 그래서 그 대의원들 또 당원들을 가스라이팅을 시켜요. 죄송합니다. 그냥 뭐 제가 좀 심하게 얘기를 했는데 일부 극소수. 네. 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우리 체포동의안 가결됐을 때요, 대표님. 제가 그때 여의도 집회를 하고 또 구치소까지 가고 뭐 며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제 했는데 잠깐 그 다른 지역을 이동하면서 어느 지역을 이렇게 통과를 했어요. 현역 국회의원들이요. 당원들은 다 울고 있는데요. 현역 국회의원 이쁘게 웃고 있는 사진에 행복 이런 키워드로 지역이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여의도라가 섬이잖아요. 그 안에 국회가 있고 국회의사당이 있고 근데 지역과는 전혀 싱크로율이 되지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하나의 성주고 자기가 그 지역에서 왕이고 그거를 그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 당 지도부가 이러한 당원 개정을 추진을 하니까 이제 당신의 성이 무너지게 생겼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거죠. 2004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열린우리당을 만들 때 그때가 이제 당원 규정 짜는 걸 제가 했습니다. 그 일을 할 때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요.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을 못 맡도록 했어요. 당원 그 지역위원회는 당원들 간에 투표해서 뽑은 사람들이 지역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대의원도 한 명 한 명까지 전부 다 당원들 투표를 해서 뽑았어요. 그런 제도를 했었는데 그게 오히려 막 후퇴해 버렸는데 그때 열린우리당 시절에 제가 이제 그 지방선거 나갔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뭐 사양식구 공천이란 이제 그 워드가 나오잖아요. 네네. 바텀업. 예, 완전 예, 철저하게 예. 그렇게 했죠. 또 오히려 저같이 정치 시인들이 그게 더 좋더라고요. 혜택을 받더라고요. 그게 이제 네. 독일 3인당 방식인데 네, 네. 독일도 정당의 주인은 의원이 아니라 당원이에요. 완벽하게 당원이에요. 선진국인데 우리처럼 이렇게 의원들이 특권화돼가지고 자기들이 막 그 사조직 굴리듯이 그렇게 하는 데는 없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공직자 국회의원 평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뭐 여론조사 이렇게 전화번호 뭐 현역 국회의원들 문자 엄청 오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꼴불견 진짜 제가 몇 개 말씀드리겠어요. 꼴불견 아닌 분 공직자 평가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에 꼭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보편적인 분이에요. 이게 누군가 하면은 저희 김포에 박상혁 의원이 이렇게 돌렸습니다. 이게 뭐 저기 아주 객관적으로 전화 많이 받아라 뭐 이런 분입니다. 상대적인 분 하나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교통 문제 뭐를 많이 해결했기 때문에 저를 응원해 주십시오. 광역철도도 유치했고요. 국가철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도 했습니다. 저를 꼭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당원들한테 문자 돌렸습니다. 그거 보지도 않아요? 아니 근데 이거 참 염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스팸 문자. 아니 그러니까 시험 치는데 부정시험 치겠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래도 그 양반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곳은 네. 이 여론조사를 앞두고 네. 자기 지역구의 각 동별로요 당원 간담회를 합니다. 매일 저녁마다. 그 불법 시험이에요. 저 그런 분 징계해야 근데 된다고 봐요 진짜. 그러면 저희 같은 도전자들은요 당원 명부도 볼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권리당원이 그 지역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금 경쟁을 하라는 거거든요. 불법 네, 네. 시험이고 컨닝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컨닝하겠다는 소리예요. 시험 족보 미리 줘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공정하게 현역 의원들을 평가하자라고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거기에 당원 명부를 가고 문자를 뿌려가지고 자기를 응원해달라, 자기 업적을 지금 홍보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 방해 행위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히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런 문자 받으신 분들은 제명인의 마을이라든가 대형 이 커뮤니티라든가 이 카페에다가 올려주세요. 어느 지역구 의원들이 이런 문자 보내더라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이 알아야 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이 지탄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네. 혹시나 그런 의원들 문자 받으신 분들은 제일 제가 보기 영향력이 있는 데가 제명인의 마을이에요. 네. 젠마을에 꼭 좀 여러분들이 많이 좀 올려주시면은 좋겠다라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명인의 마을 그 마을 주민 가입이 지금은 안 돼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제 이런 총선 앞두고 이제 간자들이 또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아, 근데 그 잘했네. 예, 최근에 보니까 제명인의 마을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일단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잼 마을 이장인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해갖고 이렇게 발표를 좀 이렇게 정보 공개를 좀 했더라고요. 네네네네. 제가 이제 부천 가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 올라가 있습니까? 제가 현역 의원 vs 백종원 이렇게 돼 아유 있습니다. 좋겠네. 근데 저는 이 자리를 들어서 뭐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예전에 저희 아버지 필리핀 사건 있었잖아요. 네, 납치 네, 때는. 네, 네. 그래서 몰랐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 링크를 주셔가지고 더 힘을 내서 그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우리 공직선거법에서 당내 경선의 문제에서 당내 경선 와중에 자기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를 뿌리면요, 경선 방해 행위로 법적으로 처벌받아요. 이거 지금 이 일부 현역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네. 굉장히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엄중한 행동을 한 거예요, 진짜. 이거 꼭 여러분들이 젠마을에 올려주세요. 젠마을에 올리는 게 제일 제가 보니까 네. 파급 효과가 제일 많아요. 네. 보통 이제 이제 젠마을 본진이라고 하는데 본진에서 다양한 커뮤니티가 서로 인터랙션을 하기 때문에 근데 또 엄중하니까 또 그분이 생각나네요. 엄중 이야기 오늘 저희가 해야 됩니다. 네. 마지막에. 자, 엄중 어르신 하기 전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으로 간 윤석열의 부산행. 지금 엑스포 말아먹고 대기업 총수들 글로벌 총수들 바쁜 사람들 끌고 가서 오뎅 먹으러 갔습니다. 오뎅 열차인가요? 제가 그 방송에 나오면 항상 윤석열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뭐 지난해 벌어진 사건이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그 학생 공모 대전을 했는데 수상작 전시를 안 했어요. 작년처럼 어떤 학생들이 피해를 볼까봐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뭐 예산도 지금 삭감되고 있고 뭐 이런 건데 얄미워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얼마나 힘들잖아요. 잘 됐다 싶어가지고 윤석열차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차가 또 부산으로 갔어요. 네. 한번 저기 상황을 이야기해 주시죠. 네. 그 떡볶이 먹고 난리 났더만. 떡볶이 먹방을 또 했고요. 여기에 최재원 SK 수석 부회장, 뭐 언론에 나온 얘기입니다. 실명 거론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 정기성 HD 현대 부회장 이분들이요 매출액으로 따지면은
국가 예산 한 해 예산의 몇 배가 돼요. 그렇죠. 삼성전자만 정부 예산하고 비슷하니까. 네. 네. 근데 이 8분이 연말이면요. 사실 내년 사업 비전, 미션, 계획, 사업 전략을 짜야 되는데 네, 네. 엑스포에도 동원했잖아요. 예, 예. 이분들이 지금 그 마음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가 차죠. 네. 근데 왜 부산 내려갔겠어요? 윤석 열차가 왜 또 고속행으로 부산에 내려갔을까요? 오뎅 먹으러? 아니죠. 그런 것 이 같아요. 부산 지금 민심들이 굉장히 네, 네. 화가 나 있잖아요. 그렇죠. 엑스포 때문에. 문제로. 예. 뭐 가덕도라든지 뭐 항구라든지 지역 발전에 대한 데 동시에 정부연당은 뭐 메가시티 이렇게 하고 있었고 민심 달래기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 왜냐면 네. 윤석 열차가 이제 윤석 열차가 이제 고속행으로 탄핵으로 가고 있는데 네. 다음 총선에서 이제 잘못되면 본인도 아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네. 본인도 쫓겨날 수 있다. 예,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쫓겨날 수 있는 두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또 기업 총수들을 그러니까 또 이거-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만 제가 말씀드리면 사진 좀 띄워주시면요. 이게 이제 현장에서 보여줬던 이게 우리 서울의 봄 영화 지금 흥행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23년도에 벌어질 일입니까? 이 전두환 시대도 아니고 말이야. 이게 나열해서 이렇게 연출하고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더 재밌는 건 저거는 이재용 회장은 왜 쉿했대요? 부산에서 시장에서 네. 이재용 회장에 대한 인기가 막 그 이재용 회장을 연호하고 이재용 셀카 이랬구나. 사진 찍자고 하고 그러니까 네. 이재용 회장이 당황한 거예요. 이재용 회장이 그 이야기를 했다 그러더라고. 아이폰 사진 안 찍어줍니다. 네, 네, 갤럭시 폰 오면 네, 사진 네. 찍어줍니다. 그랬다 그러더라고. 네. 뭐 본인 또 그 캐릭터가 또 그렇긴 한데 저래서 그만 얘기하라고 네. 눈치 보인 거죠. 윤석열한테 찍힐까봐. 예.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엑스포 때문에 지금 11월, 12월 다 외국에 있었는데 그룹 회장들. 이분 윤석열 때문에 감옥도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속마음이 어떨까요? 네. 그냥 시청자 여러분 그 속마음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해보면. 근데 또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 그 사람 때문에 떡볶이 먹으러 또 부산 오래. 참씨. 재벌 총수들이 종도 아니고 거의 전두환이 옛날에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 불러서 삥 뜯었잖아요. 네. 딱 그 느낌이야 이게. 서울에 보면 그 느낌이야. 그래서 재밌는 건 조선일보에서도요. 글로벌 대기업 총수들 집단 동원은 최소화되길 이런 사설을 써요. 이거 대놓고 정경주차 가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도 굉장히 좀 뭐 한겨레 같은 경우 재경 총수들 병풍 세워놓고 대통령 떡볶이 먹방 정치쇼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참 기가 찬 노릇이다.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전두환 시절에 재계 서열 5위 국제상사 부산에 연고를 둔 회사가 해체돼 버립니다. 네. 전두환이 내라고 했는 정치 자금 안 냈다고. 맞아요. 그 이제 그 옛날 프로스펙스 네, 그거 네,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런 짓에 의해서 부산 경제가 망한 거예요. 근데 똑같이 재벌 총수들을 데리고 와서 이런 식으로 동원을 해서 자기 정치에 이용한다.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요, 엑스포 관련해 가지고 정부 예산 등급뿐만이 아니라 정부 예산이 한 5천억 가까이가 소요가 됐답니다. 그리고 삼성과 SK에서 각각 70억씩 냈답니다.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47억. 그래서 이 특별 회계를 10대 그룹이 300억 넘게 거뒀대요. 민간유치위원회 행사하면서. 예. 이게 전두환이 대기업들 삥 뜯어가지고 뭐 일회재단 만들려고 했던 거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진짜? 금고 안에 들어갔잖아요. 예? 금고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똑같은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 똑같은 짓거리를. 지금 뭐 5천억 가까이 지금 들어갔고요. 국가 예산이 네, 또 네. 민간 기업들의 예산이 그렇게 들어갔잖아요. 그 사용처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렇지.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예. 여행 다니면서 어떻게 썼는지. 예. 네. 그 기업 8명이 이끄는 그룹의 총 매출액이 1,000조 원 정도 된다고 조선일보에서 얘기를 했네요. 네네네. 예. 지금 그 OECD에서 내년 경제 성장률 우리 대한민국 2.4%, 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압박, 우리 에너지 수입이 94.8%잖아요. 네네. 우리 곡물 자금률이 또 20%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에 대한 불안전성, 퀘스천 마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기업인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자기의 수단화 시키고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한 탄핵을 막기 위한 수단을 시키고 심각하고 한심하고 당황스럽고요.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더 충분합니다. 하루하루 탄핵의 이유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잠자고 눈을 뜨면.
제가 진행하는 그 와중에 잠시 젠마을 들어가 봤는데요. 아무도 올리시는 분이 없네 아직도. 아니 저한테는 이렇게 요구하는 거 많으시면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해주세요. 어떤 의원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 좀 올려주시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 떡볶이 부산 떡볶이 보고 나니까 딱 서울의 봄이 딱 생각나요. 이 서울의 봄 영화가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 이런 게 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 문화 전문가로서. 네. 그 제가 이제 뭐 그 웹자보를 하나 좀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500만 돌파했잖아요 관계. 네, 또 최근에 또 학교에서 그 단체 관람을 하자고 하니까 또 그걸 어떤 보수 유튜버들이 뭐 가로세로 연구소잖아요. 네. 거기서 또 그걸 막고 또 결국은 그 취소되고 뭐 이런 건데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영화고요. 예. 그 영화를 통해서 네. 500만이 분노를 했잖아요. 네네. 예, 앞으로 뭐 1000만까지 갈 거라고 희망하고 있는데 웹자보의 내용이 그거예요. 1979년 12월 10일 날 500만이 분노를 했는데 네. 그 영화를 보고 서울의 봄을 보고 네. 2024년 4월 10일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봄이 행복하게 열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웹자보로 했는데 앞으로 그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 저 전공자로 얘기를 하는데 예술의 정치화라는 게 있고요. 정치의 신미화라는 게 있습니다. 정치의 신미화는 이번에 또 원칙과 상식. 신미화? 예, 신미화. 김미화도 아니고 신미화? 예, 신미화. 네. 그 나치에 대한 이야기를 또 원칙과 상식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뭐 당에 대해서 전체주의, 뭐 파시즘 그런 얘기인데요. 예술의 정치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 서울의 봄 같은 게 예술의 정치화입니다. 네? 서울의 봄. 네. 영화라는 예술 작품을 가지고요. 어떤 메시지를 감독이 관객들에게 주는 겁니다. 예전에 9.11 테러가 있었을 때 그 영화를 만들고 그게 미국의 어떤 부시에 대한 뭐 규칙 사유도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정치의 신미화가 사실은 그 나치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렇죠. 나치가 영화라든가 게벨스가 많이 발전시켰죠. 히틀러의 선전 영화를 찍을 때요. 얼굴의 각도, 좌우, 상하 각도까지 계산을 합니다. 예, 홍보의 전문가잖아요. 그 예술의 정치와 정치의 신미화가 있는데 서울의 봄 같은 경우에는 예술의 정치화. 요즘은 예술의 사회화라고 합니다. 사회화라고. 예, 그래서 예술들이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런저런 메시지를 던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거를 또 뭐 보수 쪽에서 이제 싫어하는 거죠. 싫어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실제로 히틀러가 영상에서 남아 있는 거 보면은 굉장히 뭐 리더십이 카리스마 있어 보이잖아요. 뭐 연설 기재이긴 히틀러 키가 얼마인지 아세요? 167. 167. 167. 야, 170이 안 돼요. 네, 네. 조그마한 사람이야. 근데 영상으로 보면은 키가 엄청나게 커 보이잖아. 밑에서 카메라를 앵글을, 예, 찍고 그렇게 잡습니다. 롱핀을 쏘고 네.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 히틀러 기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브란덴부르크 광장에서 쫙 한 10만 명이 모여 있잖아. 불을 다 꺼. 불을 다 껐는데 멀리에서 이 불빛 하나가 딱 롱핀이 히틀러를 딱 비치는 거예요. 히틀러 혼자 이제 팔 들고 한 몇 분 써 있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을 뭘 할까 싶어서 주목성을 엄청나게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때 딱 한마디로 위대한 독일 민족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아니, 그런 식으로 이제 연출된 거죠, 사실은. 저 위대한 독일 민족하고 나의 투쟁이나 책에서는 또 유대인 15,000명을 학살하고 싶다. 그게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또 신들러 리스트 영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스티븐 스필버그. 야, 이거 우리 손정민님이 명언을 남기셨네. 키 작으면 죽지 않나요, 나치? 이 인종주의적인 요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저기 다큐멘터리 같은데 보면 히틀러가 또 유대인 민족의 피가 있다. 아, 유대 혈통이 섞였을 수도 혈통이 있다. 있다. 뭐 이런 그런 이야기도 얘기들이 있고. 있어요. 예. 우리 재밌는 댓글 엄청 많이 달아주셨어요. 어묵 먹지 마라 이런 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묵이 옛날에 오뎅일 때는 생선 찌꺼기로 했는데 요즘은 어묵은 주로 흰살 생선으로 만드는데 남미 쪽에서 수입한 걸로 만든다. 제가 이거 왜 하냐면은 삼진어묵 그 사장이 제 후배야.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영화 뭐 서울의 봄 같은 게 이제 예술의 사회와 어떠한 작품을 가지고 사회에 이제 메시지를 던지는데 이게 오리지널 작품이 하나 있어요. 전함 포테킨이라고. 네, 전함 포테킨. 거기 이제 그 유명한 러시아 영화죠. 예, 오데사 계단의 신 그 예. 거기에 이제 몽타주 기법이라 나오거든요. 예, 예. 그 사자가 눈을 감고 있어요. 예. 장면 세 개가 그대로 연결이 되는데 예. 사자가 눈을 감고 있다가 사자가 눈을 딱 뜨고 그다음 사자가 포효를 해요. 예. 그게
감독이 원했던 게 뭐냐면 잠자는 민중이여 깨어나라. 각성하라. 예. 그리고 외쳐라. 항쟁해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 사자 영화사가 생겼나요? 네, 네. 예. 그래서 이 예술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사회를 비판하는 게 예술의 태생적인 이유입니다. 예. 창작이기 때문에. 영화 기법을 발전시킨 두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금방 말씀하신 괴벨스. 네. 또 러시아의 갑자기 이름 생각나요. 크루스프카야라고 네, 레닌 마누라. 맞아요. 레닌 마누라가 또 영화상을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발전시켰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선전주의 영화가 사실 이제 공산주의 그렇죠. 쪽으로 네. 가가지고 네. 동유럽 쪽에서 굉장히 또 발전을 하죠. 그리고 보면 참 극우와 극자가 똑같은 것 같아. 했던 짓들이. 서유럽의 영화는 이제 자본을 타고 미국으로 가서 헐리우드가 그렇죠. 됐고요. 이제 자본주의 영화가 됐고. 네. 자, 그 이야기 좀 했습니다만은 자, 마지막으로 전현희 위원장님 이야기 잠깐 해주실까요? 전현희 위원장님이 성명서를 냈어요. 네, 네. 기자회견을 했고. 사실은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김홍일이었잖아요. 6개월도 네네네. 채우지 못한. 예. 근데 지금 방통위원장으로 지금. 방통위원장을 했다.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전현희 전 국민위원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네. 그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 같은 걸 하는데 보통 이제 한 달 두 달 기간이 그 필요가 청탁금지법 위반이 방송국 거죠, 그죠? 네, 네. 네, 어디 겁니까? MBC 겁니까? KBS? KBS KBS에 대해서 내부 이제 고발로 이사진들. 시작돼가지고 예. 누구예요, 그게 정확하게? 정영진 이사장. 정영진 이사를. 네. 자,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KBS의 정영진 이사, 쉽게 말하면 친윤이 아닙니다. 남영진 이사. 친윤 이사, 이 이사를 국민권익위원회의 김홍일 위원장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권익위에서 조사를 하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이게 방송국 일이기 때문에 방통위로 갑니다. 방통위에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그 이야기죠, 그죠? 네네네. 네. 근데 김홍일 위원장이 권익위 시절에 이 사람을 제소를 해놓고 방통위 위원장이 돼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위치가 됐다. 그 말씀인 거죠. 본인이 당신 안 돼라고 했는데 네. 그 명분을 만들죠. 그것도 굉장히 지금 불법적이에요. 네네. 그냥 뭐 내부 재발 받고 뭐 회의도 안 하고 그냥 여기에서 야 이거 좀 해봐. 방통에 이제 방통에서 그걸 이제 이거 어떡하지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이동관도 이 문제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셀프 런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수인 김홍일이가 방통위원장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전현희 위원장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감사원. 예, 감사원 감사도 감사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원을 시켜가지고 제보를 하고 그 제보한 사람이 또 나중에 또 다른 증인이 되고 해서 이게 결국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해서 말이 많았는데. 그리고 무죄 추정 원칙 때문에 네네. 판결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네네. 그걸 밝히면 안 돼요. 공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뭐 언론 플레이하고 기자회견 하면서 예. 이제 악마시켜버리고 해임시키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지금 언론 장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야, 여기 저기 댓글 정말 잘 다셨네. 결국 본인이 토스하고 본인이 장소 바꿔서 스파이크를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 그 방송계 인사가 하나 있는데 권익위에 있을 때 토스를 해놓는 거야. 그리고 자리 옮겨와가지고 내가 방통위원장 돼가지고 다시 스파이크를 때렸다. 야, 이거 아주 네. 적절한 비유를 하셨네. 배구를 할 때 처음에 서브로 시작되잖아요. 네네. 그 서브는 저 용산에서 했겠죠. 서브는 용산에서 놓고. 야, 참 조직적입니다. 조직적.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전부 다 직권 남용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방통위원장 김홍일 청문회에서 낱낱이 좀 밝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낙연 탈당합니까? 지금 그 구글 검색 트렌드 키워드 검색을 해보니까 네네.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네. 이 정도 되면 이제 마음을 굳었다고 봐야죠. 탈당할 거라고 헤어질 보세요? 결심. 헤어질 결심? 네. 헤어질 결심이면 다행인데 그나마 우리 이상민 의원처럼 침뱉을 결심, 먹던 우물에 침뱉을 결심할까 봐 걱정이네요. 근데 문제는
그 원칙과 상식도 그렇고요.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문자 메시지 발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현장 의원 여론조사 이분들의 의도가 뭘까? 예. 사실은 이낙연과 함께하는 그 그룹들 또 공천에서 배제 내지는 공천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기 위한 일종의 또 압박 카드로 좀 이낙연이 등장을 한 것 같아요. 아, 압박 카드다. 예, 예. 그러면서 지금 예전 국무총리를 했던 분들을 소환시키잖아요. 아, 저기 정세균 총리하고 김부겸 총리. 거기는 어떻게 보세요?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현우 의원이 SK계니까 예. 이현우 의원이 이제 정세균 발이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오늘 오전에 보니까 그건 또 아직 확인을 또 해봐야 된다라고 본인이 또 해명을 했더라고요. 네, 네, 네. 이 참전시키려고 하는 거죠. 네, 네. 삼총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세균, 김부겸, 이해찬. 예. 근데 김부겸 같은 경우에는 또 비판 발언을 했어요. 선거구제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했죠.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기울어진 언론을 타고 이상해요. 결국 친명 쪽에 있는 그 당원들과 함께하는 내용들의 것들은 언론을 잘 안 타는데 네, 네. 이 원칙과 상식이 나오자마자 뭐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그냥 하루에 기사들 몇 건씩 쏟아지면서 이들이 말하는 원칙과 상식에 지금 내부의 의원이 있잖아요. 이분이 말하는 거 다 언론에 실어줘요. 그럼 뭐 삼총리까지 뭐 결합설 뭐 이런데 그 쓸데없는 얘기고요. 택도 제가 이거 사실. 확인해봤어요. 제가 두 분하고 가깝잖아요. 네. 확인해봤는데 그 김부겸 전 총리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워요. 원활하게 소통하는 편이에요. 예전에 김부겸 이제 다 지났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김부겸 총리하고 이낙연 대표하고 당대표 경선을 붙었어요. 당대표 경선을 붙어서 이낙연이 되고 김부겸이 떨어졌어. 그때 이재명 캠프에서 전폭적으로 김부겸 후보를 지원을 했어요. 그때 이제 파견 갔던 분들도 있고 그 유명한 우리 김용 부원장이 그 당시에 이재명 쪽에서 김부겸 캠프로 파견 가서 도움을 줬어요. 맞아요. 그 정도로 김부겸 의원하고 이재명 대표는 가까운 사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세균 총리는 이재명 대표가 한때 정세균 계보였어요. 정세균 대표로부터 공천을 받아서 2010년도에 최초로 성남시장이 됐습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큰형님 같은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결코 이재명 체제를 흔들기 위해서 이낙연 전 총리와 손잡는 일은 없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전 대표와 같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늘 경쟁 관계였어요. 전북 전남 뭐 이렇게. 그렇죠. 그 과거에 이제 당도 다르게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 나온 것은 가짜 뉴스다 거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런 보시면 겁니다. 이게 그 총선이 주권자 행복의 당선 재선 3선이 아니라 결국은 본인들 지금 배지 하나 달기 위해서 네네. 비원칙과 비상식으로 네네. 이제 하다 전직 총리들을 막 이 전쟁에 참전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과도 다른. 지금 정세균 총리는 본인 입으로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네. 네. 김부겸 총리도 선거제를 이야기했지. 그렇죠. 뭐 이재명 대표의 뭐 당무에 대해서 비판한 적도 여러 없고.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시하실 그렇죠. 수 있잖아요. 네네네. 전 총리시고 또 훌륭한 정치인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 가짜 뉴스에 삼 총리가 반 이재명 뭐 신당을 만든다라는 가짜 뉴스에 속지 마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네. 역으로 생각하면 이분들이 우리 방송에서 윤희조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네. 떨리나 봐요. 아, 떨리지. 근데 제가 이제 확인해 본 바로는 원외 인사들이 주축이 돼서 이낙연 신당을 준비하는 팀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예측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이 당에서 다시 대권 주자가 될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정치판 전체를 한번 흔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나온 이야기가 제3세대 지도자론이라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거기에 이제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좀 흔들리지 않나 뭐 그런 예측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전해드리겠고요. 2시간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그 우리 유호정 의원, 우리 박지원 교수님이 한번 혼내셨잖아요 예전에. 그럼 유호정하고 또 금태섭 네.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 권력이 신당을 하겠다 공동 창당을 하겠다 선언했습니다. 제3 표현 쓰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낙연 대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김종인 비대위원장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이준석이 갈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요 말씀을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들도 그 예. 빅텐트 역할을 계속 수행하겠다. 네네. 이런 전략부터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네. 뭐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의원들 중에 탈당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자, 제가 보니까 조홍천 탈당 안 합니다. 박용진 탈당 안 합니다. 서른 탈당 안 합니다. 이원욱, 김종민도 탈당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윤영찬 탈당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이 보니까. 유영찬 의원 지역구에는 현명하신 분. 예. 그리고 현명하신 이제 분이 김종민 선택. 의원 지역구에는 여기도 H네, 황명선. 거기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탈당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탈당이라는 게 이 지역도 그 여론조사 보잖아요. 예. 이미 본인들 경쟁력 잃어버렸어요. 여론조사에서 질 것 같으면 탈당하겠다고 해요. 예. 조홍천 의원은 지금 비슷비슷하게 나오거든, 경쟁자하고. 아직은 할만하다 이런 생각할 거고, 박용진 의원도 아직 구체적으로 자기한테 덤비는 사람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 이승훈 변호사나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세지 않으니까 그대로 있어도 되지 않겠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체크 같아요. 한 번 더 해보겠지만 언제든지 자기의 배지 연장을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도 어떤 사고를 칠 수가 있다. 네. 탈당이라는 것을 가능성은 있다. 이상민 의원은 탈당해서 그냥 국민의힘 간다고 여러분들이 예측하시면 됩니다. 원래 친해요, 그쪽 사람들하고. 그 이제 이경 대변인도 거기 계시고요. 또 네. 그 지역에 국민의힘 지금 당협위원장이 없다고 그러던데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사퇴하고 어디 공격 가버렸어요. 이상민 오라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제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 이자들의 짜고 치는 곳으로. 짜고 치는 거지 거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네요. 저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여러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제가 쭉 모아봤는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신당은 호남에서조차 외면할 것이다. 신당에 참가하려면 민주당을 탈당해야겠다. 해야 된다. 현역 의원들 한 분도 없을 것 같다. 대선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전 대표는 사라졌다. 대권 주자 없이 과연 신당이 가능할까? 또 김영진 의원은 이낙연 대표 특유의 어법이라 생각한다. 그냥 넓게 말씀하시는. 네. 엄중한 사실은 그것도 좀 엄중한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거든요. 또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도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명분 아니겠느냐. 반 이재명을 묶어서 신당을 만든다는 게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하겠느냐. 여기 재밌죠. 원칙과 상식 이원호 의원. 우리가 만났던 분들 중에 건너갑 고문. 여기는 또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을 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유인태 전 의원. 다 나가라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님을 생각하게 되고요. 이분들이 연대를 하고 나온다면 그것이 민주당이래요.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개딸당으로 전락하는데요. 이런 분들 저 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웃기는 이야기 하나 윤리위원회 왜 안 가? 윤리위원회. 건너갑 고문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면서 안철수당 고문해줬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또 이재명 비판했다가 이재명이 대선 주자 되니까 또 그걸로 또 와서 또 저 지지 선언을 해요. 그런 분이고요. 유인태 의원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사적인 거 많이 아는데 참겠습니다. 유인태 단어 하나만 밝혀놓겠습니다. 2016년도에 공천 역시 지금보다 훨씬 더 잘했어요. 하위 20%를 그냥 잘라내버렸어요. 감점이 아니고. 그때 잘려나간 사람이 유인태. 맞죠. 하위 20%에 대해서 의정활동 제대로 안 해서 잘려나간 사람이 유인태 의원입니다. 2016년도에. 그거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이분 잡기에 능수능란합니다. 바둑도 잘 두시고 아시겠죠? 무슨 의미인지. 예. 예, 의정활동 어떻게 했기에 그 하위 20%로 들어가서 그 당시에 컷오프 됐는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항상 TV 화면에 이렇게 눈 감고 계시는 장면들이 많이 노출됐죠.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요. 이게 참 재밌어요. 이준석 이자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낙연 총리는 사실 보수 쪽에서 보기에도 온건한 민주당 쪽 인사다. 상당히 온건하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 이런 분들 저는 제가 싫어할 이유도 없고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준석이가 이제 갖고 노는 거예요 또. 진보라고 볼 수는 없죠. 이낙연 대표가 진보적이다, 개혁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죠.
이낙연 대표의 프로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예, 예전에 이제 조금 깜놀할 수 있는 경력들이 꽤 있죠. 그 이분들이 이제 16대 때 영입된 분들이에요. 16대 때 김대중 대통령이 새정치국민회의라는 것을 창당을 하고 다시 또 대권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호남 출신의 엘리트 관료들을 영입을 해요. 이른바 이제 그걸 중경회라고 합니다. 그때 영입되신 분이 정세균 총리, 정봉구 의원, 그다음에 김효석 의원, 이낙연 의원도 그때 영입돼요. 그런 분들이에요. 김효석 의원은 그 당시 이제 고시 출신으로서 그 그렇죠. 교수를 하고 있었고, 그때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다.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경선 때 했던 말씀으로 제가 이 내용을 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회주의자는 연대의 대상이지 지도자로 모실 수 없다. 민주당이라는 것이 올곧이 진보 정당으로만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집권을 위해서. 그러나 그 리더십의 주인공은 진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 다양한 뭐 온건 보수라든가 중도적인 부분들은 연대해서 그냥 병풍 세우는 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이다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일갈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 이미. 네. 근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기사에 많이 노출되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돌고 있어요. 그 예전 또 결국 지난 대선 때 이낙연 쪽에 계셨던 분들이 윤석열 지지선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사진들이 지금 많이 돌고 있고. 또 예. 요즘 나오는 노래도 있어요.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예. 이거 절대 이제 조롱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쯤 이제 원래 히트가 많이 됐던 노래예요. 네. 아직도 대권에 대한 욕심. 그렇죠. 대권욕인 거죠. 네. 뭐 정치인이 대권욕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자기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라든가 동지들에 대한 애정은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출세에 대한 욕망인 거예요. 그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사회운동과 세상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되고 이 자리가 왔는가. 그 이제 국회의원이라든가 당대표라는 자리를 도구와 과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내가 그 자리를 목표로 해서 인생을 산 사람이 있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지금 국민들이 도탄에 빠져 있는 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간 네. 거잖아요. 모든 거 뭐 검찰 개혁하겠다 다 거짓말을 해놓고 결국 와가지고는. 안타까운 게 제가 정치해 보니까 민주당도 60-70%는 출세력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 되고 뭐 이렇게 한 자리 가더라고. 그래 이게 욕망의 경연장이라는 게 욕망이 강한 사람이 이기는 거지 균형감 있고 합리적인 사람이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욕망도 사실은 무능해요. 뭐 그런가요? 그래서 엘리트 1번 엘리트는 국힘으로 가고 예. 2번 엘리트는 민주당으로 가고 이런 그게 말들도, 현실인 것 같아요. 예. 그 지금 우리 정치가 엘리트 정치가 됐다라는 좀 씁쓸한 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구의원부터 했으면은 시의원부터 했으면 진짜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서 국회의원 올라온 비서부터 사람이잖아요. 했잖아요. 예? 국회의원 비서부터. 그렇지. 국회의원 비서부터 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정치 잘하는 거거든요. 예,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뭐 저 이만 줄이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저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네. 해주세요. 네. 아까 저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 지금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논란이 벌어질 건데요. 뭐 이동관과 같은 결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김홍일은 방통 수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방송통신수사위원회 위원장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요, 방송에 대해서도 모르고요. 통신이라는 게 요즘은 또 인터넷 디지털 환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네, 네. 근데 또 윤석열 선배, 윤석열이 이과장 할 때 부장했었잖아요. 네, 기수부장. 네. 그냥 잡으러 간 거예요. 예. 잡으러 가서 이제 MBC 남았잖아요. 네. 예. MBC까지 잡고 다음 총선에 유리한 지정 받고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느냐. 이제 본인도 알았어. 엑스포, 강서구 참패하면서 네. 야 이러다 나까지 탄핵당할 수 있겠구나. 네.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주 그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그 스픽스 마키아벨리를 꼭 한번 보시면은 재밌습니다. 이지수 전 그 해외 언론 비서관이 또 출연하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직접 못다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자면은 엑스포 유치 관련해서 엑스포 이거 진짜 국정조사 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엄청난 실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요. 한국에 있는 대사관들이 특히 우리하고 뭐 혈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대사관에서부터 이미
우리도 한국 안 찍어. 그런 이야기가 다 새어 나왔대요. 그 참 황당무계한 이야기입니다. 그거 우리 정부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주 진짜 우방이라고 생각하는 몇몇 나라들도 우리 한국 안 찍어? 그 이야기가 이미 나왔대요. 그게 잼버리 사태 때부터 이미 다 알고 있던 이야기인데 그걸 윤석열만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도 모른 척 한 게 아니고요. 진짜 몰랐어요. 제가 보기에. 윤석열 진짜 몰랐어요. 네, 진짜 예, 몰랐어요. 예. 자, 오늘 주간방 진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이제 네. 멘트 바뀌었습니다. 네. 주간 박지원 뉴스 명쾌토끼 백 박사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쾌토끼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